자, 이제 가격 원칙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가격 원칙. 여기서 가격이라는 말은 이제 결국 시간이 지나면 가치와 일치가 된다 그랬으니까 가치의 원칙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어요. 가격 원칙. 가격과 가치에 어떤 이제 일반적인 법칙성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죠. 자, 여러 가지 13가지의 어떤 뭐의 원칙 이렇게 총 1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10번이 나오면 9번의 답이 다 뭐였냐면 이 두 가지였어요. 적합의 원칙 아니면 균형의 원칙. 자, 그러면 실제로 내가 다른 건 다 모르더라도 이 두 개는 정확히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맞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중요한 거 5개만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적합의 원칙. 말 그대로 적합해야 가치가 좋아진다라는 원칙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외부 지역의 환경에 적합해야, 자, 이걸 다른 말로 어울려야, 외부 환경과 갑자기 어울려야 적합해야 올바른 가치가,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이에요. 당연히 외부와 어울려야죠. 즉 외부 환경을 받았을 때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면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즉 외부 환경과 어울려야. 공장이 주변에 있는데 주거지가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왜? 주거의 가장 중요한 효용성이 뭐니까? 쾌적성이니까. 좋지가 않죠. 매연들이 막 도우면 공기가 안 좋아질 거니까. 자, 그래서 적합의 원칙은 외부 지역과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올바른 가치가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나중에 지역 분석에서 좀 따져볼 거예요. 지역 분석에서. 자, 아직 지역 분석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따가 지역 분석과 중요한 연관성을 잡아볼 거고. 자,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 자, 균형의 원칙은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즉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부동산의 가격이 올바르게 형성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내부 구성 요소가 뭘 의미하는지는 이제 이해해야죠. 뭐예요? 설계, 설비 등을 얘기하는 거죠. 즉 내가 아파트의 가치가 올바르게 형성되려면 아파트를 구성하고 있는 주차장 시설, 설비, 냉난방 설비 또는 엘리베이터 또는 뭐 구조 또는 화장실 개수, 이런 것들이 다 잘 알맞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즉 이것들이 설계 설비가 구성이 조합이 잘 안 맞으면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를, 이걸 균형의 원칙, 이게 잘 조화로워야 가치가 올바르게 형성된다를 균형의 원칙이라 그래요. 자, 나중에 이제 감가라는 걸 배울 거예요. 감가. 일단 잠깐 좀 정리만 좀 해볼게요. 즉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 요인이 총 3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첫 시간에 부동산의 복합 개념 나오면 부동산을 어떤 3가지 측면으로 접근하는 거다? 법경기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보는 거죠. 이제 감가에서는, 감가 요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물경기라 그래요. 물경기. 그래서 감가에는 물리적 감가라는 게 있고 경제적 감가라는 게 있고 기능적 감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가, 감정평가에서는 물경기라고 외울 거예요. 물경기. 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물리적 감가는 시간에 따르면서 노후화되고 파손, 마모되어서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이거 물리적 감가예요. 뭐 당연한 얘기고. 자, 이제 경제적 감가가 중요한 단어인데 이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서 가치가 떨어지는 걸, 이걸 경제적 감가라 그래요. 기능적 감가는 뭐냐면 내부 구성 요소가 균형이 맞지 않아서 가치가 떨어지는 걸 기능적 감가라 그래요. 어디선가 했던 얘기랑 똑같죠? 자, 이 원칙은 외부 환경과 어울려야, 적합해야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과 어울리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 비율이 올바르게 잘 돼 있으면 가치가 올라간다는 게 균형의 원칙인데,
내부 구성 요소가 이 균형이 맞지 않아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이걸 기능적 감가라 그래요. 자, 그러면 나중에 시험 문제 꼭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적합의 원칙에 어긋나면 무슨 감가가 생긴다? 경제적 감가가 생겨요. 물론 나중에 이제 암기 코드로 따로 또 정리는 해줄 거예요. 자,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면 어떤 감가가 생긴다? 기능적 감가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원가법에서 감가 요인을 배울 텐데 물경기 이렇게 있더라. 어찌됐거나 적합의 원칙은 외부 환경과 어울려야 가치가 형성된다.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이 잘 맞아야 된다. 자, 변동의 원칙 말 그대로 변동한다. 변동한다. 움직인다죠. 부동산의 가치는 고정되어 있다. 변한다. 변한다. 끊임없이 변한다. 부동산 가치 가격은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기준 시점이 중요해요. 기준 시점. 자,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를 감정평가의 기준 날짜를 이걸 기준 시점이라 그래요. 감정평가는 기준의 날짜. 자, 감정평가에서 기준 시점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부동산의 가치는 끊임없이 변하죠. 근데 감정평가를 감정평가사가 했는데 기준 시점이 없어. 그냥 이 부동산의 가치가 5억이다라고 썼어요. 근데 기준 시점이 없어요. 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가치는 변한다, 머물러 있다. 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하니까 이 5억이 언제 시점의 가치인지 명시가 돼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기준 시점을 정하는 거예요. 명확히 해야 돼요. 즉 가치는 끊임없이 변하니까 언제 시점의 가치인지를 명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기준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뭐다? 끊임없이 가치는 변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날짜를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준 시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변동의 원칙이에요. 자, 감정평가에서 기준 시점과 가장 관련 있는 원칙이 뭐냐 그러면 변동의 원칙. 자, 그 다음에 기여의 원칙. 말 그대로 부동산의 가치는 자, 여기에 자, 기여 정도에 따라서 여기 보니까 기여도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 기여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어떤 얘기인지 볼게요. 자, 예를 들면 7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다고 치죠. 큰 상가가 있어요. 바닥 면적이 한 200평 된다고 쳐요. 굉장히 큰 상가인데 7층짜리예요. 근데 얘가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정도의 상가면 주변을 보니까 이웃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 보니까 20억인데 얘는 12억밖에 안 한대요. 자, 왜 그럴까요? 무슨 원칙이 어긋났어요? 이거 뭐야? 이 주변과 주변 환경과 어울린 거야? 아니면 내부의 설비가 균형이 맞지 않아요? 내부의 설비, 구성 요소가 균형이 맞지 않은 거예요. 이 부동산에 이 엘리베이터 하나라는 설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균형이 맞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원칙이 어긋났다?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이죠. 적합의 원칙은 외부 환경과 어울리는 거. 얘는 내부 구성 요소, 설계, 설비의 균형을 얘기하니까 균형의 원칙이 어긋난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감가가 생긴 거예요? 기능적 감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20억이 아니라 12억으로 거래되고 있대요.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엘리베이터를 하나를 더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2억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하나를 더 만들었다고 치죠. 자, 그러면 상가가 좋아지겠죠. 그러면 얘 상가의 부동산의 가치는 14억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2억짜리를 생산비를 들여서 추가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의 가치가 2억만 딱 높아진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하나 추가에 의해서 이 엘리베이터가 이 부동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2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늘어서 수익이 늘어나는 걸 보니까 얘가 16억의 가치를 가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기여도는 얼마인 거예요? 4억이 된 거예요.
즉 생산비는 2억이지만 얘가 있음으로 해서 가치가 4억이 증가되니까 이 엘리베이터 하나가 기여한 건 4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추가 투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즉 생산비의 합으로 그냥 부동산의 가격이 단순하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얘가 있음으로 해서 이 부동산에 전체적으로 기여하는 정도를 판단해야 내가 추가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여의 원칙은 단순히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 뭐를 봐야 된다? 기여도를 봐야 된다. 그래서 뭐를 결정한다? 추가로 돈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 건물이 있는데 증축을 하면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감정평가 해봐야 되겠죠. 증축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생산비는 1억이 들어가는데 야 기여도가 3억이 올라가, 그럼 추가 투자해야 되겠죠. 이런 걸 판단할 때 무슨 원칙? 기여의 원칙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대체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대체 관계다 그러면 비슷하다 다르다? 비슷한 거죠. 우리가 대체제라고 한다면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를 얘기해요. 참이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비슷한 재화예요. 이때 사용되는 말이 두 재화가 효용 정도가 비슷하다라는 말을 썼어요. 효용이라는 단어 배웠죠? 뭐?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정도. 두 재화가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효용 정도가 비슷한 재화를 대체관계다, 대체제다라고 얘기해요. 경쟁관계라고도 얘기해요. 코카콜라와 펩시가 경쟁해요? 참이슬과 경쟁해? 콜라끼리 경쟁하는 거죠. 그래요. 자, 어찌됐거나 이걸 대체관계를 경쟁관계라고도 표현해요. 이건 우리가 비슷한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비슷한 재화들은 가격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까요? 그죠? 자, 여기 펩시콜라라 하고 얘를 B를 코카콜라라 해보죠. 자, 그러면 얘 두 개가 대체제예요. 대체제라고 구분하는 기준은 뭐였어요? 얘 살 때, 얘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얘 수요가 증가된다라면 B의 수요는 감소되는 관계에 있을 때 이걸 대체제라고 했어요. 비슷하니까 하나 사면 충분히 만족된 거예요. 다른 거 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의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결국 어찌어찌해서 B의 가격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하나 올랐대. 그럼 비슷한 녀석은 가만히 있어 올라요? 올라요. 왜 오르는지 한번 보죠. A 가격이 오르면 A 산다 안 산다? 안 사죠. 무슨 법칙이에요? 수요 법칙. 비싸면 안 산다. 수요 법칙이에요. 자, A를 안 샀대요. 그럼 B는 산다 안 산다? 사요 안 사요? 사죠. 왜 사요? 무슨 관계니까? 대체제 관계니까 수요가 반대가 돼야죠. 그죠? 자, B는 사야 되는 거예요. 즉 B를 사게 되면 B의 가격이 올라요? 뭐예요 이건? 무슨 법칙? 수요 법칙? 아니죠. 이게 뭐야? 수요량의 변화? 그래요. 우리 더 공부 좀 열심히 할 거니까 균형점 이동이라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의해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변한다. 이런 거 배웠어요. 배웠죠? 그런 거. 뭐 배웠어요, 하여간.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A의 가격이 오르면 이 경쟁 관계에 있는 것도 같이 오르게 돼 있는 게 시장의 원리예요. 그러면 대체제는 서로 가격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주는 거죠, 당연히. 이게 대체의 원칙이에요. 즉 비슷한 재화는 우리 주변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이 있겠죠. 부동산은도 비슷한 재화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완벽하게 똑같은 재화는 없어요. 개별성 때문에. 그러나 대체 관계에 있는 비슷한 재화는 많이 있는데, 자, 유사한 재화, 비슷한 재화, 대체재의 가격은 서로 연관되어 있대요. 자,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시장에서 수요자가 선택하는 건 어떤 거? 비슷한 효용인 대체재에서 어떤 걸 선택한다? 가격이 어떤 거? 싼 걸 선택하는 원칙을 대체의 원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동일한 효용, 즉 대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효용을 가졌다면 가격이 어떤 거? 낮은 거를 선택하게 되는 시장의 원리와 관련된 것이 대체의 원칙이에요. 모든 재화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항상 비슷한 재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 관계를 충분히 파악해야 그 재화의 가치, 가격을 판단해요. 그래서 모든 감정평가예요. 감정평가 3방식의 근거를 마련해주는 가장 큰 원칙이 대체의 원칙이에요. 즉 가격을 결정할 때는 얘만 독립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비슷한 재화들의 관련성도 충분히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요. 네, 어찌됐거나 그렇대요. 대체의 원칙이에요. 자, 일단은 감정평가라는 거 아직 모르니까 뭐 이거 설명하기 좀 애매하고 일단 이런 내용. 대체재라는 건 비슷한 재화를 말한다. 즉 비슷한 재화의 가격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 오르면 대체재도 오르게 돼 있어요. 자, 그럴 때 비슷한 재화의 관계라면 어떤 걸 시장에서는 수요자가 선택하냐면 가격이 낮은 걸 선택한다. 뭐 5가지 배웠는데 어려운 건 없죠. 뭐 어렵게 공부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면 적합의 원칙. 자, 이 적합은 뭐와 어울려야? 외부 환경과 어울려야 적합해야를 보는 게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은 뭐가 균형이 잡혀야? 내부 구성 요소. 내부 구성 요소는 뭘 의미한다? 설계, 설비 등을 의미한다. 물론 설계, 설비, 구조, 디자인 등을 의미하는데 이 두 개 단어는 꼭 기억해놔요. 설계, 설비 등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적합은 외부 환경과 어울려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균형은 내부 구성 요소가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자, 그러면 적합의 원칙은 원인이 내부에 있어요? 외부에 있어요? 외부에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균형의 원칙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 내부에 있더라. 내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원칙이 균형의 원칙. 외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적합의 원칙이에요. 자, 변동의 원칙은 가치는 끊임없이 변할 수 있더라. 그럼 감정평가할 때 뭐가 중요하다? 기준 시점이라는 게 중요하더라. 자,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단순히 생산 비용,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간 비용의 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여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거다. 추가로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거 기여의 원칙. 대체재는 서로 비슷한 재와 가격이 연결되어 있더라. 그러면 비슷한 재화일 때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 어떤 거? 낮은 거. 그럼 무한대로 그냥 올렸다고 올리지는 않겠네요.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이제 그게 시장의 원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총 5가지 원칙을 배웠고, 자,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는 걸 한번 보죠. 자, 역시 이것도 무작정 막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설명을 시켜주면서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이해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하나씩 중요한 것들 순서대로 이제 차차 외워 나갈 거예요. 감정평가는 지금부터 막 열심히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려면 분석을 2가지를 해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하는데 뭐 단어의 뜻이 이미 나와 있어요. 자, 분석하는데 뭘 분석한다? 지역을 분석한대요. 분석을 하는데 개별을 분석한대요. 뭘 분석하는 거예요? 개별 요인은 뭐마다 다른 거? 일반 요인은 나라마다 다른 거. 지역 요인은 지역마다 다른 거. 개별 요인은 부동산마다, 개별 부동산마다죠. 그럼 개별 분석이란 뭘 분석하는 거예요? 부동산, 개별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는 걸 개별 분석이라 그래요. 지역 분석은 지역을 분석하는 거고 개별 분석은 부동산, 개별 부동산을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뭔가 분석을 할 때는 처음부터 막 그걸 자세히 들어가서 분석해요? 아니면 넓게 분석하면서 점점 좁혀가요? 넓게 보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하느냐가 시험 문제 역시 자주 나와요. 기본적으로 분석은 넓게, 지역을 넓게 분석한 후에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개별 분석을 나중에 하더라. 이게 분석의 기본적인 순서예요. 먼저 넓게 보고 그 다음에 깊숙이 자세히 이걸 분석을 하는 거.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자, 내가 아파트를 30평 아파트를 감정평가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 빨간색으로 쓰는 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법률 용어로 법에서 딱 규정되어 있는 용어예요. 다른 말로 쓸 수 없어요. 중요한 단어니까 이런 단어는 다른 단어와 다르게 중요한 단어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대상 부동산이라 그래요. 자, 뭐를 대상 부동산이라 하냐면 감정평가 하려고 하는 그 부동산만을 대상 부동산이라 그래요.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대상 부동산이 30평 아파트를 내가 감정평가하려고 그래요. 자, 그리고서 이 30평 아파트가 속해 있는 하나의 생활권이 있어요. 하나의 작은 생활권, 이 생활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생활권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인근 지역이라 그래요. 자, 인근 지역의 가장 중요한 건 이 대상 부동산이 속했다 안 속했다? 속해 있어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 속한 하나의 지역을, 하나의 작은 생활권 지역을 뭐라 한다? 인근 지역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인근 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상 부동산이 그 지역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 있는데 감정평가하려고 하는데 이 대상 부동산을 포함하고 있는 인근 지역을 잡았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여러 부동산들이 있을 거예요. 뭐 부동산들이 있을 텐데 이 부동산들의 지역 요인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은 지역에 있어요? 같은 지역에 있어요? 그럼 지역 요인이, 이 부동산들이 지역 요인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개별 요인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지역 요인은 같은 거예요.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그래서 인근 지역은 지역 요인이 같은 부동산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공간적 범위를 인근 지역이라 그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속해 있어야 된다?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역을 분석하려고 그래요. 지역을 분석할 때 처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주변에, 이 지역에, 이 주변에 이용들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용이, 일반적인 사용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표준적 사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본대요. 표준적 이용. 이 표준적이라는 말은 일반적 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 지역에, 여기에 이 주변에 일반적인 이용이 뭔지. 자, 뭘 얘기하냐면 야, 이 주변에 공장들이 많이 있는지 주거지가 많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공장이 많이 있으면 얘가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겠죠? 자, 무슨 원칙이 어긋나서? 적합의 원칙.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가치가 올바르게 형성된다는 게 적합의 원칙이죠. 적합의 원칙은 어떤 분석에 사용하는 거예요? 지역 분석에 사용하는 거예요. 즉, 외부 환경과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즉 외부 효과가 나타날 텐데 이게 잘 나타나는지, 어울리지 않으면 감가가 생기겠죠. 이 감가를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라 그래요. 주변과 어울려야 적합해야 가치가 형성되는 것은 이게 적합의 원칙. 이게 어울리지 않아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경제적 감가라 그래요. 자, 그러면 표준적 사용을 판정하는 이유는 뭘 따져보는 거냐면 적합의 원칙에 잘 맞아서 이 부동산, 감정평가하려는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이 지역의 표준적인 사용을 판정해 봐서 외부 환경과 적합한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배울 것이 여기에 적합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경제적 감가가 얼마가 있는지 이걸 따져볼 거예요. 이건 이제 다음에 배울 거고. 그래서 표준적 이용을 알아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주변에 30평 아파트의 가격 수준을 파악해 본대요. 판정한대요. 가격 수준이에요. 이 가격 수준이라는 말은 가격 정도를 따져보는 거예요. 정도. 정확히 가격이 얼마다가 아니라 30평 아파트의 이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30평 아파트들을 다 따져보니까 가격이 한 3억 정도다라고 파악하는 것이 이게 지역 분석에서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럼 이걸 왜 하냐? 왜 하냐면 볼게요. 어떤 거냐면, 자, 그럼 얘 하나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얘하고 비슷한 유사한 지역들을 찾아봐요.
꼭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공간적으로 물리적 거리가 멀어도 상관없이 이 지역과 비슷한 지역들을 찾아내요. 자, 그래서 이런 지역도 찾아내고 또 이런 지역도 찾아내고 A 지역도 찾아내고 B 지역도 찾아냈어요. 그랬더니 이 지역과 거의 비슷하게 있어요. 이 지역과 거의 비슷하게 있대요. 자, 그러면 인근 지역과 유사한이라 써요. 이 말을 이제 감정평가에서는 유사한, 비슷한이니까 무슨 관계? 대체 경쟁 관계라 그래요. 대체제는 비슷하다 그랬어요. 비슷한 걸 대체 경쟁 관계에 있다 그래요.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이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유사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B라는 유사 지역, A라는 유사 지역을 찾아내요. 여기서 봤더니 30평의 아파트 가격들을 또 조사해 봤더니 여기는 한 3억 3천 된대요. 3억 3천만 원 되고 얘는 한 2억 5천만 원 된대요. 30평의 아파트 정도를 따져보니까. 자, 그러면 이 유사 지역들의 가격 수준들을 따져보니까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가 지역마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걸 무슨 요인? 지역마다 다른 요인을? 지역 요인이죠. 지역 요인을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지역과 이 지역의 차이를 보니까 30평의 아파트의 가격 정도를 보니까 얘는 3억 정도인데 얘는 2억 5천 정도네? 그럼 이 지역은 이 지역에 비해서 지역 요인이 몇 프로 우세하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는 이 지역과 이 지역을 따져보니까 얘는 30평 아파트가 3억 3천 정도 된대요. 그러면 이 지역은 이 지역에 비해서 지역 요인이 몇 프로 열세하구나라는 걸 따져볼 수 있죠. 그래서 가격 수준을 파악해 보는 건 뭐냐면 뭘 알아보려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뭘 알아보려고? 물론 단어들이 좀 생소하죠. 지역 요인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른 요인이 뭐가 있을까를 가격 정도로 파악해 보기 위해서 가격의 정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죠. 지역 분석이라는 건 대상 부동산을 먼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 부동산, 대상 부동산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인근 지역을 정해놓고 이 지역의 주변에 표준적인 이용들을 살펴봐요. 이 주변에 공장이 있으면 어울리지 않아서 가치가 떨어질 거고 이 주변이 주택들로 연결되어 있다면 주택과 잘 어울리니까 올바른 가치가 형성될 거예요. 그래서 표준적인 사용을 알아보는 건 외부 환경과 적합한지를 따져보기 위한 거고 두 번째, 이 지역의 30평 아파트의 가격 정도를 따져보는데요. 예를 들었더니 3억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얘하고 비슷하게 있는 유사 지역들을 많이 조사를 해보니까 30평의 가격 정도가 각각 다 지역마다 다르게 나오더래요. 그럼 뭐가 달라서? 지역 요인이 달라서 이렇게 가격 정도가 나타나는구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얘의 가격 정도,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건 지역 요인, 지역마다 다른 지역적인 요인을 가격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역 분석에서 지역을 분석하는데 분석하는 지역이 두 종류가 나오죠.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파악하는 것을 이걸 지역 분석이라 그래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동일 수급권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지역 분석에서 분석하는 지역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냐면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두 개를 포함한 동일 수급권이 지역 분석하는 지역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역 분석에서 뭘 파악하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표준적인 그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과 두 번째, 그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파악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나중에 그냥 무작정 외우면 쉽게 외워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표준적 사용, 두 번째 가격 수준, 이걸 지역 분석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지역 분석 보죠. 지역 분석은 먼저 넓게 보더라. 자, 그랬을 때 분석 대상이 뭐냐면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자,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뭐 했다? 속해 있다.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은 지역을 얘기해요. 인근 지역과 비슷한 유사한 지역을 얘기하고 여긴 대상 부동산이 없고 여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역 분석에서는 외부와 어울리는지 정도를 따져봤죠. 표준적 사용을 통해서 이건 외부와 어울리는지 적합한지를 따져본 거죠. 외부 효과를 얼마나 잘 받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 특성에서 부부 연계가 있었어요. 뭐와 관련된 거예요? 부동성과 관련된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외부와 어떻게 어울리는지 정도를 따져봐야 된다. 항상 붙어져 있다라는 인접성도 관련이 있어요. 자, 그리고 지역이니까 당연히 전체적이고 전체적이라는 말을 거시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시적.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전체적, 거시적. 뭐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은 많지는 않아요.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패스할 거고 기본적인 문제를 틀리지 않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역 분석을 끝내고 자, 개별 분석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부동산을 이제 정확히 따져보는 거예요. 이 부동산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죠. 자, 그러면 개별 분석에서는 이 부동산의 첫 번째 최유효 이용을 판정해요. 최유효 이용이라는 건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이용을 찾아내요. 그래서 야, 30평 아파트가 가장 올바른 가격이 형성되려면 어떻게 이용돼야 되냐면 이제 각각 따져보는 거죠. 개별 내부 구성 요소를 따져보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주차장 시설도 한 세대당 2세대씩은 있어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2~3개씩은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복도식이 아니라 계단식이 편하고 화장실도 충분히 2~3개 있어야 되고 구조도 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가장 좋은 이용들을 쭉 판정해놔요. 30평 아파트가 가져야 되는 가장 좋은 최고 최선의 이용들을 다 판정해 놓고 자, 이 실제 부동산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실제 부동산은 최유효 이용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계단식이 아니라 복도식이면 감가가 얼마 되겠지. 같이 좀 줄어들 거야. 가장 좋은 건 계단식이 좋으니까. 얘는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는 게 가장 좋은데 얘는 하나밖에 없대요. 20층인데도. 그러면 가치가 얼마 줄어들 거야. 주차장이 편한데 얘는 주차장이 불편하대요. 가치가 얼마 떨어질 거야. 그리고 얘는 주변에 막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 친환경적인데 이런 나무가 없대요. 아, 그러면 쾌적성이 줄어드니 가치가 떨어질 거야. 그래서 얘와 비교해서 구체적인 가격이 얼마다라고 정하는 것이 개별 분석이에요. 자, 그래서 개별 분석에서는 첫 번째 이 아파트가 가장 좋은 이용인 여러 가지 항목들을 쭉 정해놓고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을 정해놓고 실제 부동산과 비교해서 무슨 감가를 시킬 것 같아요? 기능적 감가겠죠. 그래서 개별 분석에서는 기능적 감가를 시키는 거고 무슨 원칙과 관련됐냐면 균형의 원칙과 관련된 거예요. 나중에는 지역 분석에서는 얘가 적합의 원칙이고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있고 이제 원칙과 감가까지는 나중에 다음 시간 때는 공부를 할 거고 자, 그래서 비교를 해서 실제 부동산과 어긋나서 감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의 구체적으로 가격이 딱 얼마다 이렇게 정하는 것을 개별 분석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개별 분석에서는 어떤 부동산의 가장 좋은 이용을 찾아내서 이 부동산과 비교해서 감가를 시켜서 그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정하는 것이 이게 개별 분석이에요. 왜 이런 걸 해야 되느냐? 같은 부동산이 없더라.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별성이라 그래요. 얘에 비해서 얘는 부동산 자체를 보니까 부분적이고 작은 쪽을 보니까 미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두 개의 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한번 정리해보죠. 자,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나중에 우리 뭐 지금 반드시 외워야 될 건 아니고 자, 이 두 개. 지역 분석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는 표준적 사용과 또는 표준적 이용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가격 수준, 가격 정도를 따져보는 거. 개별 분석에서는 가장 좋은 이용인
최유효 이용과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결정하더라. 얘가 분석하는 대상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얘는 당연히 대상 부동산을 분석할 거고, 자, 부동성 관련돼 있고 개별성 관련돼 있고, 지역은 전체적이라는 건 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자체를 보니까 부분적이고 미시적이다. 이렇게. 어려워요? 물론 처음 듣는 얘기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는 먼저 지역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개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더라. 자, 왜 하는지 알아야 돼요. 표준적 사용을 왜 알아본다? 주변과 어울리는지 적합한지 따져보려고. 그래요. 가격 수준을 왜 알아본다? 지역 요인을 따져보려고. 유사 지역과 비교해서 가격 정도가 다르면 지역 요인이 이렇게 다르구나. 열세하다, 우세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개를 따져보는 거고. 자, 최유효 이용은 그 부동산의 가장 좋은 이용들을 다 판정해 놓고 뭘 시켜서 감가를 시킬 거예요. 이걸 나중에 이제 기능적 감가를 시켜서 구체적으로 가격이 딱 얼마다 이렇게 감정평가하는 거. 자, 이걸 개별 분석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판정한다. 자, 지역 분석은 분석하는 대상 이 세 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속하지 않은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유사 지역 이 두 개를 합쳐서 동일 수급권. 얘는 당연히 전체적이고 거시적이고, 얘는 당연히 부분적이고 미시적이고, 나머지 관련된 것들은 차차 다음 순환 때 다 암기 코드와 함께 외울 거예요. 자, 일단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고, 그럼 앞에 돌아가면 자, 이거 이해할 수 있죠? 이제 적합의 원칙은 지역 분석에서 적합의 원칙을 적용한다. 맞죠? 표준적 사용을 알아본 건 주변과 어울리는지 적합한지를 따져보는 거였으니까 적합의 원칙은 지역 분석과 관련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은 개별 분석에서 균형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예를 들면 가장 좋은 이용들, 여기에 썼던 것들이 말했던 예가 어떤 거냐면 주차장 시설, 화장실 개수, 또는 뭐 주변에 나무들 심어져 있는 거, 또는 엘리베이터 개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다 내부 구성 요소예요. 그럼 균형들이 잘 맞춰져 있느냐? 내부 구성 요소가 맞춰 있지 않다라면 감가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감가를 시켜서 구체적 가격을 정하는 거니까. 자, 균형의 원칙은 개별 분석에서 관련이 된 거예요. 즉 설계 설비들이 균형이 잘 잡혀져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 그래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보죠. 감정평가 규칙에서 나오는 법률이에요.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에서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중요한 기본적 용어 몇 가지만 배워보죠. 이미 다 배웠으니까. 자,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기준이 되는 날짜라고 하는데 이걸 이 날짜를 그러면 어떻게 잡을 거냐라고 할 때 이렇게 해요. 역시 올해 시험에 나왔던 답이에요. 이게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이에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거예요. 여기에 시장 조사를 완료했다, 감정평가 작성서를 완료했다 이런 말들 다 틀려요. 뭐 조사를 완료했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그래서 외울 때 기준 시점은 가격 좋은 날이에요. 가격 좋은 날. 이걸 그냥 은자라고 생각하면서 가격 좋은 날이에요. 가격 좋은 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하면서 가격 좋은 날 이렇게 기억해놔요. 가격 좋은 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을 기준 시점으로 잡고. 자, 가치 형성 요인에는 뭐가 있다? 일지계가 있다 그랬어요. 일지계. 자,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지역이 나오는데, 자, 이 세 개의 지역은 지역 분석하는 대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인근 지역은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으로 뭐가 속한?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데 나중에는 지금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지만 나중에는 결국 얘를 알아내려고 해요. 여기 지역 분석에서
인근 지역이 있다 해보죠. 그럼 여기에 대상 부동산이 있어요. 여기에 다른 부동산도 있는데 이 부동산들의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 요인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지역 요인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를 좀 다 배운 다음에 얘가 왜 여기에 있는 부동산들의 지역 요인이 똑같은 게 왜 중요한지는 그때 좀 다시 판단해 볼 거고. 자, 어쨌거나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은 지역 분석 대상 지역으로 인근 지역과 대체 경쟁 관계에 있으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유사한 관계에 있으며 라는 말과 똑같고,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을 유사 지역.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동일 수급권. 자, 지역 분석의 대상, 이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자,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기준이 되는 날짜인데 뭘 조사를 완료한 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놔야 돼요. 가격 좋은 날, 이렇게 기억해놔요. 형성 요인은 일지계라고 배웠으니까. 자, 쉬기 전에 이거 한번 정리하고 오늘 외워야 돼요. 노란색 있는 것만 외워요. 노란색 있는 것만. 뭐라고 있어요? 원적 환분. 자, 이것만 오늘 외워가요. 원적 환분. 자, 이거 한번 좀 정리해보고,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정리할 텐데, 자, 감정평가를 세 가지 방식이 있고 7가지 방법이 있대요. 3방식, 7방법이라 그래요. 자, 3방식에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 세 가지가 3방식. 이렇게 총 7가지 방법이 있대요. 자, 그러면서 꼭 외워야 될 건 원적 환분, 이렇게. 자, 어떤 거냐면 한번 보죠. 이제 내가 어떤 부동산이 있어요. 이게 부동산이라고 보죠. 얘 부동산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를 따져볼 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가격을 결정하는 세 가지 측면을 얘기하는데, 세 가지 측면의 성질을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거 만드는데 5억 들어갔어. 만드는데 5억 들어갔대요. 야, 그러면 5억 정도 비슷해야지. 만드는데 5억 들어갔으니까. 근데 내가 이걸 한 3년 썼네. 감가가 얼마 되겠네. 그래서 그러면 5억 정도 만들었으니까 감가를 조금 얼마 시켜서 한 3천만 원 감가 됐다 치자. 그럼 그 정도에 팔려야지. 그 정도 가치가 있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건 만든 비용이 얼마니까 만든 비용을 바탕으로 가치를 매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만든 비용의 합을 뭐라 그래요? 원가라 그래요. 뭐 이걸 만드는 데 들어간 총 비용의 합을 원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니까 이게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원가 방식이라 그래요. 첫 번째 원가 방식. 두 번째는, 야, 이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과 비슷한 게 요만큼씩 이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네. 너랑 비슷한데 이게 시장에서 이게 5억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어. 그럼 너랑 비슷한 거니까 너도 5억 정도의 가치가 있지 않겠냐라고 비교할 수도 있겠죠. 비교하니까 이걸 비교 방식이라 그래요. 자, 세 번째. 아까 잠깐 했는데 수익률이 뭐다? 수익률,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수익률은 총 투자액에 대한 수익이라 그랬는데 얘하고 가격이 똑같대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자리를 바꿔도 된대요. 그러면 가격은 수익률분의 뭐? 수익이겠죠. 돈을 얼마 버니까 수익률로 환산하면 가격이 얼마 나올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수익 방식이에요. 야, 이 부동산은 1년에 1억 정도 벌 수 있어. 네가 원하는 수익률이 5%라면 야, 1년에 1억 벌고 5%라면 20억의 가치가 있겠네 라고 벌어들이는 수익을 바탕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수익 방식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의 3방식은 세 가지. 첫 번째 원가 방식, 두 번째 비교 방식, 세 번째 수익 방식이에요. 자, 나중에 정확히 이 표는 단어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돼요. 이건 법에서 딱 정리 아닌 거니까 이 한 글자, 두 글자 바꿔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출제자가.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자, 그러면 가격을 결정하는 세 가지 측면의 성질과는 뭐와 관련이 있느냐?
가격을 결정할 때 원가는 비용의 합이에요. 들어간 생산 비용의 합을 원가라고 하니까 비용성을 바탕으로 된 거고, 비교는 어디에서 비교한다? 시장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유사한 물건의 거래 사례들을 비교해서 시장에서 비교하니까 시장성을 바탕으로 했고, 수익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정평가 3방식이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자, 이게 어떤 산명성, 성질, 즉 원리와 관련됐느냐? 비용성과 관련됐다, 시장성과 관련됐다, 수익성과 관련됐다. 자, 오늘 시험 문제 냈어요. 잘 맞추도록 하고, 그러면서 감정평가를 가격을 정하는 것과 임대료를 정하는 각각의 방식들이 있어요. 가격을 정하는 것과 임대료를 정하는 거. 이건 왜 이름이 이러냐라는 거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딱 외워야 돼요. 자,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정하는 방식을 원가법이라 그래요. 임대료, 줄여서 임료라고도 해요. 임대료를 정하는 방식이 적산법. 자, 비교 방식에서는 가격을 정하는 것은 거래 사례를 비교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 임료일 때는 임대 사례를 비교한다. 임대 사례 비교법.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뭐 너무 쉬우니까. 가격은 거래 사례를 비교하고 임료는 임대 사례를 비교하니까. 자, 수익 방식에서 가격은 수익 환원법이라 그래요. 임대료는 수익 분석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이 두 개가 헷갈려요. 가격과 임료, 가격과 임료. 순서대로 원적, 환분 이렇게 기억해놔야 돼요. 원적, 환분.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정하는 건 무슨 법? 원가법. 임료를 정하는 건 적산법. 수익 방식에서 가격을 정하는 건 수익 환원법. 임료를 정하는 것이 수익 분석법. 원적, 환분 기억해놔야 돼요. 꼭 암기해놔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원적, 환분이 이 두 개를 계속 속여서 내요. 즉 비용성을 바탕으로 한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를 정하는 감정평가 방식을 원가법이라 한다. 맞아요? 틀려요? X죠? 즉 임료를 정하는 건 무슨 법? 적산법이라 그래요. 즉 수익성을 바탕으로 수익 방식이라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임대료를 정하는 방식을 수익 환원법이라 한다. 맞아요? 틀리죠? 자, 임대료는 수익 분석법인 거예요. 자꾸 이걸 속여서 내니까 원적, 환분 이렇게 외워놓고,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토지의 가격을 정할 때는 비교 방식을 쓰는 게 원칙인데 얘는 공시지가 비교법이 아니라 기준법이에요. 작년에 공시지가 비교법이라고 해서 무수히 많이들 틀렸어요. 비교법이 아니, 여긴 비교인데 여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한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자, 이건 아직 외우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외워야 될 건 원적, 환분 하나는 딱 기억해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런 세 가지 방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게 얼마에 만들어졌으니까 얼마일 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방식? 원가 방식. 야, 비슷한 게 얼마에 팔렸으니까 시장에서 비교해가지고 구하는 방식을 비교 방식. 이게 얼마를 벌 수 있으니까 가치가 얼마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수익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고 각각의 가격과 임료를 정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원적, 환분이에요. 가격, 임료, 가격, 임료. 자, 그리고 토지일 때는 나중에 이제 자세히 우리가 좀 배우긴 하겠지만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비교법이 아니라 기준법. 자, 쉬었다가 오늘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는 수업이 있죠. 네, 특강이고 뭐 원하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자, 거래사례 비교법 계산 문제 하나만 정리하고 오늘 좀 수업을 끝낼 테니까 쉬는 시간에 원적, 환분, 원가 비교 방식, 수입 방식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한번 좀 되뇌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